인간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게 될까요? 사랑, 화합, 우정, 행복, 기쁨, 슬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저마다의 이유도 붙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모순이라는 단어를 꼽아보겠습니다. 인간은 기계와 다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반복 공정과는 달리 인간의 반복된 삶은 같은 반복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조금씩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던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아무리 정교하게 같은 작업을 반복하려 해도 이는 비슷한 일일 뿐 완전히 같을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흉내내고 이전의 일을 비슷하게 행하는 것일 뿐 완전히 같은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미세하고 작은 차이가 실수 혹은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완벽하게 행했던 작업의 결과는 과거일 뿐이며 현재에 이르러 과거의 성공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성공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실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과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지? 오늘 일진이 사납네. 운이 나쁜 날이네. 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지난번과 똑같이 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부주의함으로 실수를 한 것 뿐이죠. 실수한 사람은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완벽히 했던 일이 어떤 불운한 사건 탓에 실수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완벽과 불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말이 되지 않는 말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변명하고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해드릴 작품은 이 모순이라는 단어를 아주 절묘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만든 작품입니다. 1994년 영화화 되기까지 했던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남아있는 나날이 말이죠. 소설의 주인공은 스티븐스입니다. 그는 영국의 귀족 달링턴이라는 사람의 달링턴 홀이라는 저택에서 오랜 기간 집사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200년 넘게 달링턴가가 소유했던 이 저택은 패러데이라는 미국의 부호에게 팔리게 되고 그 역시 달링턴 홀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인수됩니다. 이후 스티븐스가 이전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사소한 실수가 몇 개 발생하고 이를 눈여겨본 패러데이가 그에게 짧은 휴가를 제안합니다. 달링턴 홀에서 유력 인사들을 만나며 모든 정세를 꿰고 있다 여겼지만 세상은 그보다 훨씬 넓었고 그는 달링턴 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무방비했습니다. 그가 패러데이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 단순히 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달링턴 홀을 위해 함께 총무로 근무했던 오랜 동료이자 한때는 흠모했던 여성이 켄턴을 데려오고 싶어서였습니다. 마침 그녀에게 온 편지도 주요했을 테죠. 물론 그의 여행이 마냥 매끄럽게 흐르지만은 않습니다. 냉각수가 부족해 차에서 연기가 나기도 하고 휘발유가 떨어져 차가 멈춰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의를 받아들여 찾은 마을에서는 그를 집사가 아닌 신사로 오해하여 여러 이야기를 묻기도 하죠.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패러데이가 아니라 달링턴을 모시던 때를, 켄턴과 함께 일하며 즐거웠던 때를,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때를 말이죠.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완벽한 집사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진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이를 향한 열정, 사람이 가진 매너, 모시고 있는 달링턴이라는 사람의 엄청난 명성까지. 그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착실히 성장했고 그런 그에게 스티븐스 1세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이를 먹으며 그의 업무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하여 켄턴에게 혼나기도 하고 신체 능력이 쇠약해지다 보니 집사 일에 필요한 물건들을 수납하고 이동시킬 카트를 만들어 일하기도 하죠. 1923년 달링턴 홀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 완화 회담 장소가 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아버지 스티븐스는 전에 없이 기력을 회복하여 엄청난 생기를 보여주었지만 막상 당일이 되니 몸져눕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마무리되던 시간 그도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버지의 임종까지 지킬 수 없을 만큼 바빴던 스티븐스였지만 그는 그렇게 집사라는 직업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갑니다. 그는 이따금씩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조금씩 켄턴의 집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켄턴에게 도착한 스티븐스는 뜻밖의 현실과 마주합니다. 켄턴은 이미 아이가 있었고 곧 손자까지 보게 되는 상황이었죠.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떠난,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 여긴 남편을 사랑한다 깨닫게 된 켄턴을 이해하게 되며 스티븐스는 조용히 발길을 돌립니다. 작품은 크게 두 가지 배경 속에서 흘러갑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정세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패러데이를 모시는 1950년대와 그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1차 세계대전 후인 1930년대. 작품에서는 그의 회상 속 공간인 1930년대가 주로 다뤄지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된 이후부터 나치 정권이 정면으로 나서는 시기입니다. 달링턴 홀은 독일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경감해줄 것을 의논하는 토론회의 장소가 됩니다. 특히나 달링턴은 이미 항복해서 패배를 인정한 상대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신사답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강한 처벌을 주장하는 프랑스의 인사와 대립하기도 하죠. 어찌 보면 대범한 영국인에 비해 프랑스인은 쪼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의 무대는 유럽 본토였습니다. 영국 역시 협상국의 일원으로서 300만 명이 넘는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긴 하였으나 적어도 전장이 영국이라는 섬을 피했다는 다행스러운 점도 있었죠. 영국의 피해도 컸지만 프랑스는 5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기록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연히 전장으로 제공된 그들의 땅에서는 민간 피해도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더 강한 요구를 했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라 볼 수 있었죠. 즉 달링턴이 독일에게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건 그의 관대함이라거나 뛰어난 성품의 발로가 아니라 득실 관계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라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링턴은 조금 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독일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형태로 끓어오르는 독일의 광기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와 어울렸던 독일 여성의 권유로 유대인을 해고하기도 하고,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독일 인사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주 세세히 묘사가 되지는 않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링턴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 그가 나치의 꼭두각시로 이용당했다는 점, 사후 달링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속속들이 사정은 알지 못했어도 나치즘이 더 강하게 뿌리내리는데 어떤 식으로든 공헌했음은 분명했죠. 그 과정에서도 달링턴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뛰어난 판단력과 지성을 갖춘 신사 중의 신사임을 자부하며 죽는 날까지 패인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회담 속 프랑스인이 말했던 것처럼 빠르게 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지 못한 아마추어였고,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안일하게 오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모르고 행동했기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알리는 젊은 청년 카디널의 목소리를 무시했고 그릇된 판단으로 인종차별적 행동을 했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죄도 죄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그는 박해진 전후평가를 반박할 게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그가 더 큰 비난을 받았던 건 마땅한 수순이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스티븐스는 아버지를 회상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는 형식적이던 집사를 나누는 기준에 아버지가 못 미쳤을지 몰라도 허울뿐이던 기준에 맞추는 것보다 아버지가 직업인으로서 취했던 태도와 반듯한 행동이 훨씬 더 위대한 집사였음을 역설하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아버지에 투영합니다. 아버지 역시 나이가 들고 새로운 집에서 집사 보조 일을 하며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는데 자신 역시 모시게 된 사람이 달링턴에서 패러데이로 바뀐 만큼 실수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집사로서 경력이 충분히 훌륭하고 맡은 바를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소한 문제는 대규모 인원 감축에 따른 적응 과정 정도로 치부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는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완벽했던 아버지였지만 노쇠해져감에 따라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던, 이전이라면 쓰지 않았을 도구를 사용해야 했던 사건에 대해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어르신의 시중을 들지 못했던 이야기도 털어놓죠. 완벽한 집사였던 스티븐스 1세도 겪었던 문제가 그와 비슷한 레벨에 도달한 자신에게도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로 치부하며 자신의 실수를 묻고 합리화하는 것의 연속일 뿐이었죠. 이는 달링턴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미숙한 오판으로 나치즘의 태동을 도운 달링턴이 끝까지 나치와 연결되었던 문제를 사과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것이었죠.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는 또다시 자신에게서 달링턴을 떼어내고 회피합니다. 유대인 하녀를 해고하라고 했을 때 그는 일말의 죄의식도 느끼지 않으며 이를 지시했고, 카디널의 간언도 무시하여 달링턴이 오판하는데 어떤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던 사람이 스티븐스였음에도 훗날 달링턴에 대한 가혹한 사람들의 평가 속 자신까지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존경했던 아버지일지라도 30년을 넘게 헌신했던 어르신일지라도 그의 빠른 태세전환 앞에서 순식간에 천사에서 악마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켄턴과 헤어지고 해변에서 만난 은퇴한 노집사는 저녁이 가장 좋을 때라고 예찬합니다. 저녁은 황혼, 황혼은 인생의 시기에서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는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고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이 모시는 어르신께 간언을 하지 못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집사라는 직업의 한꺼풀만 벗겨내면 비겁하고 추악한 남자의 민낯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 여전히 흘러가는 현재입니다. 즉 그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에서 잘못 조립된 퍼즐을 다시 맞출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스티븐스가 노집사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린 점, 그리고 저녁이야말로 아름답다던 그의 말을 긍정했던 데에는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되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부단하게 합리화하고 그럴 거라 믿어왔던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그의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모시던 달링턴 어르신처럼 불운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혹은 새로운 선택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은하게 번지는 황혼빛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그의 마지막 페이지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바랄 뿐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50권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마다의 매력이 있었지만 저에게 최고의 작품은 이 책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 부정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합리화, 모순, 거짓말 등에 대해 가감없이 풀어내는 가장 인간다운 책이라 시청자분들도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아마 더 재밌게 읽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수룩했던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합리화와 모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남자 스티븐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남아있는 나날이었습니다.